여러분들도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여러 가지 또 10월 달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또 분주하고 바쁜 이러한 일상을 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각종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집중돼 있고 또 이제 10월 달 이렇게 또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동계 준비로 또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자기 계발을 한다는 것 상당히 정말 중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군대를 이제 전역하고 난 이후에 또 나의 삶에 있어서도 보면 또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군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특공연대 이제 오음리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때야 뭐 이제 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또한 여건이 그랬지만 이제 소대장과 참모를 끝나고 이제 중대장을 부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주변의 대학을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아마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마 한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움이라는 거는 끝인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제 멎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노력하고 또 우리의 인격 함량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의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로 우리 군부대에서 또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 복지론 제5장 청소년 복지의 실천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는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 아마 전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회복지 어떤 실천, 이론, 개론 뭐 이런 것들이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또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회복지 이렇게 하면 알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려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어떤 우리의 청소년 복지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이렇게 이제 개론적인 것을 우리가 논의해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찾으면서 공부를 하면 또 도움이 될 줄 또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청소년 복지 현장 전문가가 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이런 청소년과 그리고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접근 방법에 따라서 청소년이 당면한 어떤 그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이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이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어떤 그런 복지 실천 문제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생태체계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인간은 그 주위에 인접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체계화된 어떤 그런 생태계 속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인간은 백지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어떤 그런 역동적 실체로서 인간은 점진적으로 이 자기가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재구성하는 이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 체계학적 이론에서 인간의 이런 환경을 여기에는 이제 5가지로 나눕니다. 미시 체계, 중간 체계, 그다음에 외체계, 거시 체계, 그다음에 시간 체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미시 체계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 체계는 여기에는 뭐 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또래 집단,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상호작용적 관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미시적 관계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체계는 자, 두 개 이상의 어떤 미시 체계 간의 어떤 그런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외 체계는 여기에는 어떤 그런 가족의 친구라든지 이웃, 부모와 직장 동료, 그다음에 부모의 취업 조건 이런 것들을 어떤 통해서 청소년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맥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냐면 자, 부모의 직장이 주말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지 않는 가정보다 청소년이 부모와 여유 있는 주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주말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들과 이런 어떤 주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를 우리가 이제 외체계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시 체계는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 법률, 그다음에 어떤 사회 정책, 제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청소년이 속해 있는 어떤 사회의 큰 맥락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자, 청소년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는 사회에 사는 청소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직한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40대 이렇게 봤을 때는 할아버지 정도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나이에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이제 60대잖아요. 60대 나이에 들어서 어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 뭐 어떤 이제 40대 그때 40대밖에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 정책이 잘 돼 있는 그러한 어떤 국가나 사회에서 이거 청소년 어떤 그런 바람직한 이런 청소년들의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좀 잘 살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피부 관리라든지 노화 관리 이런 것들도 잘 하고 또 잘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용량이라든지 열량 이런 것들도 잘 섭취하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피부도 이렇게 탄력이 있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나라든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중아시아 뭐 이런 나라들 보면 이게 보면 아주 상당히 지금 나이 연령 차이가 똑같은 나이인데도 상당히 많이 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거시체계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체계는 자, 시간체는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중요한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자, 청소년이 발달 과정에서 어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할 경우 그러한 사건은 어떻게 돼요? 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시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청소년 이런 어떤 체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청소년 복지의 어떤 실천에 대한 어떤 이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이점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생태계적 접근은 청소년의 어떤 그런 욕구와 문제를 다룰 때 개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 다양한 환경 체계와 어떤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개입들을 어떤 유용한 이런 틀을 제공하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생태적 접근 방법은 어떤 개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환경 체계, 이 환경 체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런 다양한 어떤 유용한 틀을 제공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의 어떤 욕구와 역할 그리고 영향력, 강점 및 취약점 이런 것들을 사정하고 개입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생태 체계적 접근에는 두 개의 어떤 미시 체계 간의 어떤 공유 이 점점인 이 중간 체계 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개입할 때 이 방법과 문제 이런 어떤 사정보다 정교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공유 이 점점의 다양한 어떤 영향력과 그다음에 스트레스원, 그다음에 자원들을 사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생태 체계적 관점은 인간을 여기에서는 내적 동기와 그다음에 잠재력, 강점 이런 것을 가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내적 동기와 여기 잠재력, 강점을 가진 그리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천 과정에서 이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클라이언트는 뭐냐면은 의뢰인이에요, 의뢰인. 클라이언트는 의뢰인, 어떤 고객, 이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와 어떤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늘 어떤 주변의 사람과 우리가 어떤 그 주변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주변의 어떤 의뢰인이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와 어떤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 동기와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 개입 과정에서 그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임파워먼트 관점이다. 그래서 임파워먼트 관점이다. 이제 생태계적 체계에서 우리가 생태 체계적 관점을 우리가 갖고 이제 두 번째는 임파워먼트 관점은 1970년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파워란 뭐냐면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EM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하면 주다라는 의미고 파워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통제하는 힘이나 권력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파워먼트는 여기에서는 어떤 그 주다라는 여기에서 의미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사람과 삶을 통제하는 힘과 권력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임파워먼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리더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조직원에게 어떻게 돼요? 배분 또는 공유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복지에서 임파워먼트는 여기에서는 청소년 복지에서 이 클라이언트 체계가 자신과 환경에 대해서 통제력과 힘을 회복해서 스스로 문제를 여기는 해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는 가정이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에서 임파워먼트는 여기는 뭐냐면 이 책임과 권한, 자원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면에서는 통제력을 가지고 배분하고 공정하는 이러한 어떤 것들을 임파워먼트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청소년 복지에서 임파워먼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 클라이언트 체계가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의뢰인 고객이라 했잖아요. 자신과 환경을 통제하는 힘 이것을 회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이러한 어떤 가정을 우리가 임파워먼트 우리 청소년 복지의 어떤 임파워먼트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임파워먼트의 이런 관점은 여기에 임파워먼트 관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클라이언트가 이 잠재력 있는 존엄한 인간이자 자원이고 그다음에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고 접근하는 관점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체계적 관점과 이 어떤 그런 관점과 강점 관점에 관한 어떤 근본적인 이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생태 체계적 관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가진 어떤 문제도 개인의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지 이것이 클라이언트 개인의 어떤 책임은 아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인의 어떤 그런 부적응적 행동은 환경 안에서 이 자원을 조정하는 얼마든지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다. 개인의 어떤 부적응적 행동은 이것을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임파워먼트에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임파워먼트의 강점에서 이 강점 관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를 강점과 재능 그다음에 자원이 독특한 존재로 우리가 인제 여기서 본 독특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발생할 문제를 여기는 도전 혹은 전환점, 성장 이런 어떤 기회를 보고 여기에서는 인제 접근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독특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를 여기에서 만나게 되면 거기에 대하면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인제 이뤄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인제 강점, empowerment의 강점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empowerment의 어떤 관점은 우리가 한번 이걸 살펴보면 자, empowerment의 관점은 자, 개인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요인으로 이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이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개인과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인제는 개입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제 개입해서 클라이언트를 하여금 자신과 환경에 대한 내적 외적 통제력을 획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임파워먼트 관점은 개인적 사회적 요인으로 해서 이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개인과 집단 그다음에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제는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의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환경에 대해서 내외적 통제력을 획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자, 이때 클라이언트의 경험과 역량을 가진 이 파트너를 보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강점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그다음에 이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 클라이언트는 의뢰인이라 그러죠. 의뢰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과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어떤 그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의미와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신의 어떤 삶과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통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임파워먼트는 관계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임파워먼트로 이제 우리가 구분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관계적 임파워먼트는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관계적 임파워먼트는 자, 사람이나 집단에게 여기는 특정 상황에게 이 힘과 권한, 그다음에 의사 결정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사람이나 집단에게 특정 상황에 힘과 권한, 의사결정을 부여하는 과정. 그래서 임파워먼트의 어떤 조직 경영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자,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 근데 여기에는 사람이나 집단 조금씩 이제 여기서는 틀리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어떤 개인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개인 내부의 힘과 동기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을 임파워먼트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임파워먼트 관점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동기 이것들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임파워먼트라고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임파워먼트는 자, 관계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임파워먼트 모두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아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관계적 임파워먼트하고 그다음에 또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뭐라 그랬죠? 관계적 임파워먼트는 사람이나 집단. 그래서 그 특정 상황에 대해서 힘과 권한, 의사결정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파워먼트에서 어떤 조직 경영이나 관리적인 측면을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심리적 인파워먼트는 뭐 어떻게 해요? 역량 강화 측면에서 얘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심리적 인파워먼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자, 이러한 인파워먼트의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인파워먼트 관점에서 개입할 때 이 청소년, 이 클라이언트를 경험과 역량을 가진 파트너로 보고 그의 강점에 초점을 두면서 청소년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이 청소년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이제 중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선택, 이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돕게 되는 것이 인파워먼트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인파워먼트에서 또 우리가 알아볼 것은 자, 개인적 수준에서 여기에서 그 개인적 수준에서 인파워먼트를 형성해서 어떤 내부의 힘을 찾아 동기를 보강하게 되면 여기든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아 존중감을 유지시켜서 개인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자, 문제 해결과 자기 방향성을 증진시키는 이 대인관계나 환경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발전시켜서 결국은 못하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이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파워먼트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인파워먼트의 관점에서 또 이제 우리가 인파워먼트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집단 의식이 개발, 그다음에 자기 비난 경감 이런 어떤 변화를 통해서 개인적 책임을 인식하는 어떤 심리적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인파워먼트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단 의식이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강화된 그리고 향상된 그리고 어떤 높은 이러한 어떤 변화를 통해서 개인적 책임을 인식하는 어떤 심리적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세이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번 해보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시뮬레이션을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뤄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떤 신화의 어떤 변화, 어떤 심리적 변화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군에서 보면은 우리가 행군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뭐 군가를 이제 부르고서 하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악이다 깡이다 뭐 이런 걸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요? 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집단을 통해서도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그런 어떤 능력으로 이것들을 자꾸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경험이 부족하고 이 성인에 비해서 성숙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욕구에 맞는 이 자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 과정에서 무기력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유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청소년은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성숙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자신의 어떤 욕구에 맞는 자원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 이 무기력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인파워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유의를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인파워먼트 관점에서 보면 자, 청소년의 어떤 그 인파워먼트를 갖게 되면 내면의 힘, 이 내면의 힘이 강화돼서 자기 효능성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청소년기 발달 과정에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사회 적응 능력을 발전시켜서 외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들의 어떤 인파워먼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내면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이제 등산을 이제 어때 갈 때도 보면 올라가다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그 등산 코스를 택하게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어린 나이에 맞게 이렇게 등산 코스를 잡아서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기회라, 그다음에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뤄가는 것, 그다음에 성공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런 그 효능감, 이것들이 어떤 높아지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승리한다, 나는 이긴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기 내면 속에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청소년들에게 대한 인파워먼트에 향상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도 어떤 크나큰 여기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초 목표, 중간 목표, 그다음에 어떤 거는 최종 목표 전까지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자기 효능감도 만족감도 높아지고 자기도 어떤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 목표도 해왔는데, 내가 이것도 거쳐왔는데, 난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목표를 긍정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학생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사회에서도 건전한 어떤 이런 청소년, 청년, 그다음에 성인으로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인파워먼트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전문적 접근 방법이다. 전문적 접근 방법. 그래서 이 전문적 접근 방법은, 자, 청소년 문제를 하나의 어떤 전문적 영역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의 어떤 예방이라든지 이 치료를 통해서 인간의 만족과 보람을 증진시키자 하는,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문의 영역과 그다음에 실제적인 분야를 가진 이 고유의 과학기술로서 이 정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입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이라든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부적응이라든지 욕구불만 또는 어떤 문제적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주목해서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재반 환경을 개설함으로써 그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신적 혹은 심리적 인간을 어떤 변화시키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기술이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우리가 통해서 이러한 어떤 인간의 변화를 시켜서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건전한 청년으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사회 사업, 그다음에 집단 사회 사업, 그다음에 지역 사회 촉진, 그다음에 학교 사업, 학교 사회 사업, 그다음에 사료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접근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개별 사회 사업입니다. 자, 개별 사회 사업은 개인과의 어떤 1대1 기반으로 이런 실천 방법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방법이 이제 1대1 기반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19세기 말에 어떤 빈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1대1로 원조하기 위해서 설치된 자선조직협회, 협회는 자원봉사보다는 어떤 그런 케이스워크로 불리는 이 직원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뭐 알겠지만은 이 자선조직협회는 뭐냐면 이 자선을 하는 협회, 자선조직은 그냥 자선을 하는 협회죠. 그 다음에 케이스워크는 뭐냐면, 자, 케이스워크는 이 사회복지 활동 전문가. 그래서 여기서는 정신적, 그다음에 육체적, 사회적 이러한 문제가 있는 어떤 개인이나 가족, 이것을 대상으로 이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어떤 여기 어떤 자료 활동, 어떤 지표 활동, 지표 활동을 여기서는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자원봉사보다는 케이스워크로 분류 이제 통해서 직원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개별 사회에서 발달된 이 사회복지사의 어떤 그런 실천 기술은 집단 사회 사업이나 지역 사회 조직에서도
인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바탕이 된다라고 우리가 인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개별 사업의 어떤 개척자라고 개별 사업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리치몬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자 개별 사회 사업이란 인간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이 어떤 면에서 개별적이고 그다음에 의식적인 조정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발달시키는 여러 과정을 이루어지는 것, 여러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인간의 인격 발달 측면을 강조했다. 그래서 개별 사회 사업의 개척자 리치몬드는 인간의 어떤 인격 발달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펄만은 자 개별 사회 사업이란 사람들이 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문제보다도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돕는 이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용되는 이런 한 과정이다라고 있다. 그래서 개별 사회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것은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청소년 복지의 어떤 개별 사업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러면 청소년 복지의 어떤 개별 사회 사업은 자, 전문적인 이러한 대인관계의 기반 위에서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사항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그다음에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청소년의 어떤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어떤 전문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 사업의 어떤 개별 사업은 청소년의 어떤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전문적으로 이러는 그 방법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나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복지 실천에서 이 개별화 사업은 청소년을 위한 이 개별 상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 실천 사례에서 접수 사례, 그다음에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을 흔히 개별 사회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개별 사업의 어떤 그런 사업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문적인 이런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별 사회 사업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적 방법을 적용할 때 전문가가 지켜야 할 어떤 제 원칙들이 있다는 거죠. 그 원칙을 우리가 비에스텍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원칙을 이제 제시했는데 그 원칙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별화입니다. 개별화. 그래서 자, 개별화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인으로 취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인의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인간의 어떤 권리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이 개별화는 자, 복지 대상자의 어떤 특수한 성질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어떤 개인의 권리이며 욕구다. 개인의 권리이며 욕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이 처한 어떤 가치라든지 문화, 그다음 생활 경험 이런 것들은 각 개인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자, 의도적인 이런 어떤 그런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의도적인 감정 표현은 서비스 대상자로 하여금 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서비스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자신이 비판받게 될지 모르는 이 감정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의 어떤 그런 행동을 바라보면서 뭐 할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음? 자기 자신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관심 있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오면 모를까 자기 자신 이외에는 감정이 별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비판받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감정들로 인해서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해서 어떤 그런 주정적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서 보다 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스스럼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이게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격려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자극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격려하고, 이런 어떤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그 책도 이제 곧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칭찬은 뭐냐면,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감정을 스스럼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격려하고, 그다음에 자극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학교에서도 하지만 이 학교 밖에서도 이런 수련원이라든지 어떤 기관, 뭐 이런 단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자극하고 격려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여기는 사고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 그래서 집안 내에서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가서 활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뭐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사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혼자 공 있다든지, 혼자 예를 들어서 맨날 뭐 컴퓨터만 가지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집안에만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스스로 외부에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빠하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공 가지고 나가서 축구도 하고 뭐 야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 농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커가면 이제 등산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것들도 우리가 등산에 대한 어떤 묘미, 뭐 이런 것들도 발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의도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제된 이제 정서적 관여다. 그래서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뭐냐면, 자, 서비스 대상자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민감성과, 그리고 그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입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감정에 대해서 의도적이고 적절한 어떤 반응과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서비스 대상자의 어떤 감정에 대한 이 민감성,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서비스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감정의 상담자는 어떤 감정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이입해 가서 그 사람과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입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서 그것을 함께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감정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감정에 대한 이런 어떤 반응을 통해서 같은 이런 입장이 될 때 그 어떤 그런 상담자 입장에서 보면 그 학생들이 쉽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상당히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청소년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감정의 목적을 가지고 적절히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감정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함께 같이 들어주고, 그다음에 호응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어떤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자, 이제 수용입니다. 수용. 자, 수용이라는 것은 자, 여러 가지 어떤 약점을 가진 이 개인을 존재하는 그대로 뭐냐면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진 개인에게 이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편견 없이. 사람은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 수용적 태도는 뭐냐면 정중함이다. 그다음에 인내심이다. 그리고 경청하려는 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상자가 불평하고 부당한 요청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 속에서도 어떠한 모양이라도 어떻게 돼요? 표현하든 그것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정중한 모습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 어떤 것들을 내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는 자 부모나 청소년이 가지고 있거나 표현하는 일단 감정을 일단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를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녀가 그 부모 그 자녀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 감정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자는 자, 청소년이 타고난 어떤 존엄성, 그다음에 개인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념을 유지하면서 청소년의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호감적, 비호감적 성질, 그다음에 긍정적, 부정적 여기 감정, 그다음에 건설적, 파괴적 태도 이런 행동을 포함해서 현재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 이 청소년을 지각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수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은 사실 얼마만큼 내가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또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다 수용을 한다, 수용을 다 해놓는다 해놓고도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으면 또 그건 또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그 선을 넘어가면 부모가 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바라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인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인내. 예. 음. 자, 다음에는 이제 그 비판적 태도입니다. 이 비판적 태도는 자, 뭐냐 하면 서비스 대상자, 이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돕는 과정에서 자, 문제의 원인이 서비스 대상자의 어떤 인성과 같은 이런 어떤 내적 요소에 의한 것이든 그다음에 외부 환경에 의한 것이든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복지 대상자에게 있다는 것은 언어라든지 혹은 비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태도라는 것은 인격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 대상자에게 있는 것은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수용의 원칙과 관련된 것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청소년과 이 부모는 대개 어떻게 돼요? 열등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외감을 빠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방어적 태도를 취하기 쉬우므로 이 상담자는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금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비판적 태도를 이게 금해야 된다. 아까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칭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자기 결정입니다. 자기 결정. 그래서 이 자기 결정은 자 복지 대상자의 자기 결정은 뭐냐면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에서 복지 대상자 개인의 어떤 권리와 욕구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이러한 자유를 갖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대상자의 자기 결정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선택은 누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어떤 자유를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담자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과 부모가 처한 사항을 고려해서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적정한 결정을 스스로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비밀 보장입니다. 마지막 비밀 보장인데, 자, 이 비밀 보장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복지 대상자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에 기초한 것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복지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누출시키지 않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 대상자의 어떤 이런 관한 정보, 인적 정보 여기에는 어떤 그런 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누출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다음 분은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출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윤리적인 의무인 동시에 어떻게 돼요? 성공적인 이 사회복지 실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면에서는 이 비밀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과 이 부모로부터 입수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뭘 지켜요? 비밀을 지켜야 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비밀 보장은 청소년의 어떤 기본적 권리, 이것에 우리가 기초를 둠으로써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개별 사회 사업의 어떤 절차입니다. 이런 개별 사업의 절차에 있어서는 최소한으로 거쳐야 할 이런 어떤 개별 사회 사업의 절차는 이제 뭐냐면 접수하고 조사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접수 과정이다. 접수 과정은, 자, 청소년이 전문기관에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을 때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 기관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 단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청소년의 욕구나 당면한 문제, 이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자신의 어떤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시도한 방법들을 이제 탐색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예요? 현재 청소년이나 가족, 이 관련자들이 이 기관에 기대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기관이 이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공해줄 도움을 설명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른 기관으로 알선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접수에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과정입니다. 조사 과정. 자, 조사 과정은 문제 해결의 어떤 초기 단계. 그래서 청소년이 호소하는 이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다 나은 어떤 이해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접수된 사례에 의해서 이제 문제 해결에 어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가 발생이 된 이 근원적인 근원을 이제 깊이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과거는 물론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생활 영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의 어떤 환경이 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전반적으로 이 배경을 알아보는 단계,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뭐냐면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청소년. 그래서 조사 시에 청소년 자신을 참가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게 어떤 기본적인 거죠. 청소년의 의사를 최대한 어떤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집단 가정입니다. 집단 가정은 어떤 그런 사례 조사에서 획득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료를 분석하고, 이것을 통해서 원인이나 이 특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해석을 내리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이제 집단 가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진단 과정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이제 치료 계획은 청소년 자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직접적인 방법,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이지적 환경을 대상으로 한 간접적인 방법, 이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치료할 것이냐, 그러면 아니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것이냐,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진단적인 치료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진단적인 치료는, 자,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청소년 본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환란과 여건에 따라서 여건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도움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기에는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치료 과정입니다. 치료 과정. 자, 치료 과정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생활 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최종 단계다. 이제 치료 단계에서는 이제 최종 단계다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 뭐냐면, 자,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기술을 적용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적절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다. 치료는 적절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는 이제 개별 사회사업가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진단 결과를 평가해서 이런 치료 계획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의 어떤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 방침, 그 다음에 서비스의 내용,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역 사회에 있어서 사회 자원의 어떤 상태라든지 어떤 시간적 여유와 유무, 그 다음에 어떤 담당하는 개별 사업가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심리요법과 이제 치료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리요법과 치료요법이 있는데 심리요법에는 지원요법과 자기예법이 있다. 그래서 지원요법에는 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청소년의 어떤 불안감이나 의타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개별 사회사업가가 관심을 가지면서 충고와 격려 지도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고 지원요법은 자기예법은 청소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정화시켜서 여기는 객관함으로써 현실적인 자기평가를 통해서 자기통제, 여기는 자기통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개별 사업과의 어떤 고도의 임상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여기는 훈련이 요구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조정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환경조정법에는 알선 방법과 구체적인 그 봉사가 있다. 그래서 알선 방법에는 자, 중개적 이 알선이라는 건 중개잖아요. 중개 역할을 하는 치료 방법으로서 입양이라든지 입원, 위탁, 이주 알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봉사는 어떤 그 급전급여라든지 시설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집단 사회의 어떤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개별 사업의 어떤 그런 방법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집단 사회 방법 두 번째 이제 집단 사회 사업으로서 집단 사회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10분 동안 휴식하고 쉬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